조선시대 한 시골 마을 방앗간에 소문난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돌쇠. 마을 여인들은 남편 몰래 돌쇠를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얼굴이 붉어져 돌아갔습니다. 그 머슴놈의 방망이가 보통이 아니라던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남정네들은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여인들을 홀리는 머슴 돌쇠의 기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양에서 300리 떨어진 작은 마을. 그곳에 방앗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욕심 많기로 소문난 김영감이었습니다. 김영감의 방앗간에는 머슴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25 나이에 키가 7척이 넘는 장대한 체구를 가졌습니다. 얼굴은 그을렸지만 눈빛만은 맑고 순박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돌쇠는 10살 때부터 이 방앗간에서 일해왔습니다. 김영감은 돌쇠에게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그놈 방망이가 보통이 아니라더라. 어찌나 크고 단단한지 한 번 보면 눈을 떼지 못한다던데. 처음에는 안악내 둘셋이 수근거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사이에 온 마을이 그 이야기로 떠들썩해졌습니다. 남정네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머슴놈 주제에 무슨 대단한 물건이 있다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하나둘 방앗간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씨 댁마님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돌쇠야, 내가 가진 그 방망이 좀 보여다오. 이씨 댁마님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예, 방망이 말씀이옵니까? 그래,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어서 보여다오. 돌쇠는 방앗간 구석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떡을 치는 떡방망이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떡방망이와는 달랐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유난히 굵고 길었으며 나무결이 아름다웠습니다. 이건 말씀이시옵니까? 이씨 댁마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정말 소문대로 크고 단단하구나. 마님은 얼굴을 붉히며 방망이를 만져보았습니다. 돌쇠야, 이걸로 떡을 좀 쳐다오. 예, 마님. 돌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시루떡을 꺼내 안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큰 방망이를 들어 떡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방망이질 소리가 방앗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의 팔뚝에 힘줄이 불끈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이씨 댁마님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떡이 완성되었습니다. 보통 떡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찰지고 윤기가 흘렀으며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이 떡에는 특별한 것이 들어갔나요? 마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쇠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산에서 직접 캐온 약초를 조금 넣었사옵니다. 약초라니? 몸에 좋은 풀이옵니다. 기운을 돋워준다고 하옵니다. 마님은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으면서 묘한 단맛이 퍼졌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마님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돌쇠야, 이 떡을 더 만들 수 있겠느냐? 예, 마님. 약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사옵니다. 마님은 은자 몇 냥을 쥐어주고 떡을 한 시루 가득 담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은 더욱 퍼졌습니다. 돌쇠가 그 큰 방망이로 떡을 치는데 그게 보통이 아니라더라. 한 번 먹으면 기운이 펄펄 솟아난다던데. 나도 그 떡 좀 먹어보고 싶구먼. 박씨 댁마님이 찾아왔고 정씨 댁마님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옆마을 부잣집 마님들까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모두들 돌쇠의 방망이를 보고는 감탄했고 떡을 사갔습니다.
돌쇠는 매일같이 떡을 쳤습니다. 쿵, 쿵, 쿵. 새벽부터 밤까지 방망이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가져간 은자와 동전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 돈을 자신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주인 김영감에게 바쳤습니다. 영감님, 오늘 떡 판 돈이 옵니다. 김영감은 돈을 받아들며 입이 찢어지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김영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남정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저 머슴놈이 우리 마누라를 홀렸어. 방망이가 크다고 자랑하며 여자들을 유혹한다던데. 머슴 주제에 건방지기 짝이 없군. 김영감은 불안해졌습니다. 돌쇠가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은 좋았지만 소문이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영감의 집에 마을 남정네 서넛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방앗간 주인 송서방, 대장간 주인 박서방, 옹기장수 최서방이었습니다. 모두 아내가 돌쇠의 떡을 사먹은 이들이었습니다. 김영감, 저 머슴놈을 어찌 생각하시오? 송서방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영감은 답답했습니다. 돌쇠는 순박한 놈이오. 나쁜 마음을 품을 아이가 아니오. 순박하다니 여자들을 홀려 돈을 뜯어내지 않소. 박서방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김영감이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서방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소문이 이 지경인데 가만둘 수 있겠소? 저놈을 마을에서 쫓아내야 하오. 김영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돌쇠를 내보내면 떡 장사로 번 돈이 끊깁니다. 하지만 마을 남정네들의 눈총이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김영감의 머릿속에 간악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돌쇠의 비법을 빼앗으면 되지 않는가? 약초가 무엇인지만 알아내면 굳이 돌쇠가 필요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떡을 만들어 팔 수도 있었습니다. 여보들, 걱정 마시오. 내게 묘안이 있소. 김영감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묘안이요? 저놈이 쓰는 약초가 무엇인지 알아낸 다음 저놈을 관가에 고발하는 거요. 무슨 죄목으로? 부녀자들을 홀린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렸다고 하면 되지 않겠소. 남정네들의 얼굴에 비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들은 금세 한패가 되어 음모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김영감의 집에서는 작은 목소리들이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방앗간에서는 돌쇠가 여전히 떡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찾아올 손님들을 위해 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묵묵히 방망이질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영감이 방앗간으로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했습니다. 돌쇠야. 예, 영감님. 내가 쓰는 그 약초 말이다. 어디서 캐오는 게냐? 돌쇠는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뒷산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사옵니다. 그래, 나도 한번 보고 싶구나. 오늘 나를 그곳에 데려가 주겠느냐? 김영감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영감님. 기꺼이 모시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방앗간을 나섰습니다. 뒷산으로 향하는 길. 돌쇠는 앞장서서 걸었고 김영감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김영감의 품속에는 작은 칼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돌쇠를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험해졌습니다. 나무 뿌리가 뒤엉킨 오솔길을 한참 걸어 올라가자 작은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옵니다, 영감님. 돌쇠가 가리킨 곳에는 보랏빛 꽃이 핀 풀들이 무성했습니다. 김영감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약초란 말이냐?
예, 영감님. 이름은 자초라 하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풀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이 풀의 뿌리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떡에 넣으면 기운을 돋워주고 몸속 나쁜 기운을 없애준다 하옵니다. 김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약초가 가득한 이곳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 탐욕이 번졌습니다. 이제 이놈이 필요 없군. 김 영감은 품속의 칼을 만졌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여기서 이놈을 없애버리면 모든 게 내 것이다. 하지만 막상 칼을 꺼내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을 해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 영감은 이를 악물고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낯선 목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영감은 화들짝 놀라 칼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숲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는 한약 바구니를 메고 있었습니다. 이 산은 약초꾼들의 구역이요. 함부로 캐가면 안 돼요. 돌쇠가 황급히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소인은 이 방앗간 영감님을 모시고 약초를 캐러 왔사옵니다. 약초꾼은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요즘 소문난 방망이 머슴이냐? 예, 소인을 아십니까? 약초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내 떡을 먹고 아이를 가진 여인이 셋이나 된다지. 돌쇠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약초꾼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자초는 여인의 몸을 따뜻하게 하여 아이를 갖게 하는 약초란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들에게는 귀한 약이지. 돌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사옵니까? 소인은 그저 몸에 좋다고만 알았사옵니다. 김 영감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이놈이 그것도 모르고 떡을 만들었단 말인가? 약초꾼이 김 영감을 향해 물었습니다. 영감님, 이 약초를 어디에 쓰려 하십니까? 아, 그게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려고. 김 영감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약초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약초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정확한 분량을 지켜야 하고 다른 약재와 배합도 중요하오. 그럼 어찌 해야 합니까? 마을에 의원이라도 있소. 의원과 상의해야 하오. 돌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의원이 없사옵니다. 한양까지 가야 의원을 볼 수 있사옵니다. 약초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주지. 나는 의원은 아니지만 30년 넘게 약초를 다뤄왔소. 정말이옵니까? 돌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약초꾼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쇠에게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김 영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후 돌쇠는 더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약초꾼에게 배운 대로 약재를 배합하여 떡을 만들었습니다.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돌쇠의 떡을 먹고 박씨, 댁마님이 아이를 가졌다더라. 정말이냐? 10년을 아이를 못 낳던 마님인데. 송씨 댁도 그렇고 최씨 댁도 그렇다더구먼. 마을은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씨름하던 여인들이 하나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남편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곧 기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돌쇠떡을 먹고 아이를 가졌소. 나도 그렇소. 정말 신기한 일이오. 마을 남정네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영감 말은 달랐습니다.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돌쇠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놈만 없으면 모든 게 내 것인데. 김 영감은 다시 한번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김 영감은 송서방과 박서방을 불렀습니다.
여보들, 우리가 당한 꼴을 보시오. 무슨 말씀이요? 우리 마누라들이 모두 돌쇠 덕분에 아이를 가졌단 말이오. 그놈 덕을 입은 게 되지 않소. 송서방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소. 김 영감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오. 저놈이 우리 아내들과 얼마나 자주 만났겠소. 그야 혹시 떡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아이를 가진 게 아니겠소. 김 영감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씨앗처럼 뿌려진 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박서방이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김 영감은 비수를 꽂았습니다. 소문을 들어보시오. 돌쇠의 방망이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소. 그건 떡방망이를 말하는 게 정말 그것만 말하는 걸까요? 순간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영감의 독침이 제대로 박힌 것입니다. 송서방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 영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소.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 아니오? 박서방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김 영감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놈을 시험해 봅시다. 만약 정말 떡 때문이라면 우리가 직접 만든 떡도 같은 효과가 있을 것 아니오? 그거 좋은 생각이오. 내가 저놈에게서 약초와 비법을 모두 빼앗겠소. 그런 다음 우리가 직접 떡을 만들어 팔면 돼요.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공모했습니다. 다음 날 김 영감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내가 내 일을 도와주고 싶구나. 영감님, 이제부터 내가 떡 만드는 법을 배워서 너를 거들겠다. 돌쇠는 의심 없이 기뻐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영감님. 김 영감은 돌쇠 옆에 붙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약초를 다듬는 법, 배합하는 비율, 떡을 치는 방법까지. 돌쇠는 성심성의껏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 영감은 혼자서도 떡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배웠군. 저놈은 이제 필요 없어. 김 영감은 그날 밤 송서방, 박서방과 다시 만났습니다. 다 배웠소. 이제 저놈을 없앨 때가 되었소. 어떻게 할 작정이요? 내일 저놈을 다시 산으로 보내겠소. 그리고 김 영감은 칼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소. 세 사람은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방앗간에서는 돌쇠가 여전히 떡을 치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내일 찾아올 손님들을 위해 성심껏 준비하는 순박한 머슴. 그는 자신을 향한 칼날이 벼려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영감이 방앗간에 왔습니다. 돌쇠야, 오늘 약초가 떨어졌구나. 산에 다녀오너라. 예, 영감님. 돌쇠는 바구니를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를 김 영감이 몰래 따라갔습니다. 품속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익숙한 길을 따라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김 영감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방해할 놈이 없겠지. 골짜기에 도착한 돌쇠는 무릎을 꿇고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김 영감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칼을 꺼냈습니다. 손에 쥔 칼날이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김 영감은 천천히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를 낮추고 돌쇠는 여전히 약초를 캐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김 영감이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감히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김 영감은 깜짝 놀라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숲속에서 누군가 달려나왔습니다. 지난번 만났던 약초꾼이었습니다. 약초꾼은 김영감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놈, 은혜를 베푼 머슴을 해치려 하다니. 아, 아니요. 오해요. 김영감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약초꾼의 힘은 예상보다 셌습니다. 돌쇠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영감님, 왜 그러십니까? 돌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영감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약초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놈을 관가에 넘겨야겠구나. 약초꾼은 김영감을 끌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돌쇠도 어쩔 수 없이 뒤따랐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김영감이 왜 저 꼴이오? 약초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자가 은혜를 베푼 머슴을 죽이려 했소.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돌쇠를 죽이려 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요? 약초꾼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증거요. 이자가 돌쇠의 등 뒤에서 칼을 들고 있었소.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영감은 땅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니요, 오해요. 나는 그저 뭐요? 산짐승이 나타날까봐 호신용으로 가져간 것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일은 관가에 알려야 하겠소. 그날 저녁 김영감은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돌쇠와 약초꾼도 증인으로 함께 갔습니다. 관아의 사또는 엄한 얼굴로 사건을 듣고 있었습니다. 김영감, 내가 정말 머슴을 죽이려 했느냐? 아니옵니다. 사또 날이 억울하옵니다. 김영감은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또가 약초꾼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대는 직접 목격했는가? 예, 사또 날이. 이자가 칼을 높이 치켜들고 돌쇠를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사옵니다. 확실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 너는 평소 주인과 사이가 어떠했느냐? 돌쇠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영감님은 소인을 혹독하게 부리셨지만 나쁘게 대한 적은 없었사옵니다. 그런데 왜 너를 죽이려 했겠느냐?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도 이해할 수 없사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또 날이 저희도 증언하겠사옵니다. 문이 열리고 여러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송서방, 박서방, 최서방이었습니다. 사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저희는 김영감과 함께 돌쇠를 해치려 했던 자들이옵니다. 송서방의 고백에 관아가 술렁거렸습니다. 사또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도 공모했단 말이냐? 예, 사또 날이. 저희가 자백하러 왔사옵니다. 박서방과 최서방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공모했느냐? 송서방이 부끄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돌쇠가 저희 아내들을 유혹했다고 오해했사옵니다. 유혹이라니? 돌쇠의 방망이가. 그것이. 송서방은 얼굴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명확히 하라. 최서방이 나섰습니다. 저희는 돌쇠가 큰 방망이로 떡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했사옵니다. 관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또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돌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니옵니다. 사또 날이 소인은 떡방망이로 떡만 쳤을 뿐이옵니다.
떡방망이? 예, 큰 떡방망이로 약초를 넣은 떡을 만들어 마을 아낙네들께 팔았을 뿐이옵니다. 약초꾼이 거들었습니다. 사또날이 돌쇠가 만든 떡에는 자초라는 약초가 들어갑니다. 자초. 여인의 몸을 따뜻하게 하여 아이를 갖게 하는 약초입니다. 사또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여인들이 임신한 것은 모두 그 약떡 덕분이옵니다. 사또날이.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가 증명하겠사옵니다. 문이 열리고 여러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씨 댁마님, 박씨 댁마님, 정씨 댁마님이었습니다. 모두 배가 불러온 임산부들이었습니다. 이씨 댁마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날이 저는 10년간 아이를 갖지 못했사옵니다. 그런데 돌쇠가 만든 떡을 석 달 먹었더니 이렇게 아이를 가졌사옵니다. 박씨 댁마님도 거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하옵니다. 돌쇠는 저희의 은인이옵니다. 정씨 댁마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돌쇠는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오직 성심껏 떡을 만들어 주었을 뿐이옵니다. 다른 여인들도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사옵니다. 사또날이. 돌쇠는 순박하고 착한 청년이옵니다. 사또는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송서방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왜 자백하러 온 것이냐? 송서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집에 돌아가 아내들에게 물어보니 모든 것이 오해였사옵니다. 계속하라. 저희 아내들은 모두 돌쇠에게서 떡만 샀을 뿐 다른 일은 전혀 없었다고 했사옵니다. 박서방이 이어받았습니다. 저희는 질투와 의심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사람을 해치려 했사옵니다. 최서방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용서를 빌고자 이렇게 찾아왔사옵니다. 사또는 엄숙한 표정으로 김영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영감,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김영감은 온몸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 탐욕에 눈이 멀어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했사옵니다. 김영감은 돌쇠를 향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돌쇠야, 미안하다. 내가 번 돈을 독차지하고 싶었고 내 비법을 빼앗고 싶었다. 영감님, 돌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정말 악독한 놈이다. 너를 죽이려 했으니. 김영감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영감, 너는 살인 미수죄로 곤장 30대에 처하고 3년간 유배형에 처한다. 감사하옵니다. 사또나리. 김영감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던 터라 유배형도 감사했습니다. 송서방, 박서방, 최서방. 사또가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공모했으나 스스로 자백했으니 곤장 10대로 용서하겠다. 감사하옵니다. 사또나리. 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사또는 돌쇠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 너는 아무 죄가 없다. 감사하옵니다. 사또나리.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 상을 내려야 마땅하다. 사또는 곁에 있던 서기에게 명했습니다. 은자 100냥을 돌쇠에게 내려라. 돌쇠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사또나리. 소인은 그저 떡을 만들었을 뿐이옵니다. 겸손하구나. 하지만 받아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받았습니다. 평생 처음 만져보는 큰돈이었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돌쇠를 마을 사람들이 둘러쌌습니다. 돌쇠야, 미안하다. 우리가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여인들도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내 덕분에 아이를 가졌단다. 정말 고맙구나, 돌쇠야. 약초꾼이 돌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돌쇠, 이제 어찌할 생각이냐?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방앗간으로 돌아가야지요. 아직 마님들께 드릴 떡을 만들지 못했사옵니다. 약초꾼이 웃었습니다. 정말 순박한 친구로구나. 하지만 이제 주인이 없는데 어찌하려느냐? 이씨 댁마님이 물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사옵니다. 박씨 댁마님이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 방앗간을 사주면 어떨까? 정말이옵니까? 돌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씨 댁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받은 은자 100냥에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충분할 거야. 하지만 소인은 그럴 자격이 없다니 무슨 소리냐? 내가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맞아. 돌쇠가 방앗간 주인이 되어야 해. 그래. 돌쇠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여러분. 약초꾼이 말했습니다. 돌쇠,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 예. 나는 약초를 공급하고 너는 떡을 만들자. 우리가 함께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돌쇠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빈 방앗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떡방망이를 쓰다듬으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돌쇠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야, 집에 있느냐? 문을 열자 약초꾼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여인 하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란다. 약초꾼이 소개했습니다. 여인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사옵니다. 돌쇠도 얼굴을 붉히며 인사했습니다. 소인 돌쇠라 하옵니다. 약초꾼이 빙긋 웃었습니다. 내 딸도 약초에 대해 잘 안다. 앞으로 함께 일하면 좋겠구나. 돌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방앗간의 주인이 되고 좋은 동료를 얻고 아름다운 인연까지. 하지만 돌쇠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큰 시련과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석 달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방앗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약초꾼과 그의 딸 소화는 매일 방앗간에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세 사람은 완벽한 팀이 되었습니다. 약초꾼이 산에서 약초를 캐오면 소화가 정성껏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그 큰 방망이로 떡을 쳤습니다. 마을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들이 하나둘 임신했고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떡은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심지어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떡이 정말 아이를 갖게 한다는 게 사실이요? 예, 마님. 많은 분들이 효험을 보셨사옵니다. 어느 날 화려한 가마 하나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고귀한 차림의 부인이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에 값비싼 장신구를 두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소문난 방앗간이냐? 부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돌쇠가 황급히 절을 했습니다. 예, 마님. 나는 한양에서 왔다. 좌이정 대감 댁의 부인이다. 돌쇠와 소화는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좌이정이라면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소인을 찾아오시다니 황송하옵니다. 좌이정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혼인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아직 자식이 없다. 그러하시옵니까? 돌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양의 명의들을 모두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중 내 떡 이야기를 들었다. 소인의 떡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사옵니다. 만들어다오. 값은 얼마든지 치르겠다. 좌이정 부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돌쇠는 정성껏 떡을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약초를 배합했습니다. 소화도 옆에서 도왔고 약초꾼도 특별히 좋은 약재를 골랐습니다. 3일 동안 정성을 다해 만든 떡을 좌이정 부인에게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드시옵소서. 고맙다. 만약 효험이 있다면 크게 보답하겠다. 좌이정 부인은 떡을 가득 싣고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관복을 입은 관리가 방앗간을 찾아왔습니다. 돌쇠가 누구냐? 소인이옵니다. 좌이정 대감께서 너를 부르신다.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부인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소화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모르겠소. 일단 다녀와야겠소. 돌쇠는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사흘을 걸어 좌이정 댁에 도착했습니다. 대문부터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하인이 돌쇠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넓은 사랑채에 좌이정 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소인 돌쇠 대감님을 뵙사옵니다. 고개를 들어라. 좌이정은 60대의 위험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떡을 만든 청년이로구나. 예, 대감님. 부인이 내 떡을 먹고 아이를 가졌다.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옵니까? 그렇다. 15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대를 이을 자식을 갖게 되었다. 좌이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축하드리옵니다, 대감님. 돌쇠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다 내 덕분이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아니옵니다, 대감님. 소인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사옵니다. 좌이정은 돌쇠의 대답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욕심이 없구나. 하지만 받아야 한다. 이것은 명이다. 좌이정이 손뼉을 쳤습니다. 하인들이 괴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은자 1000냥이 들어있다. 1000냥이옵니까? 돌쇠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다. 내게 벼슬을 내리겠다. 벼슬이라니요. 약방의 주부 벼슬을 주겠다. 궁중에서 약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다. 돌쇠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감님, 소인은 그럴 자격은 내가 판단한다. 받겠느냐? 돌쇠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양에서 벼슬을 하면 출세하는 것이지만 고향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약초꾼과 소화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고민 끝에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님, 감사하옵니다. 하지만 소인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사옵니다. 좌이정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벼슬을 마다하겠다는 것이냐? 예, 대감님. 소인이 있어야 할 곳은 마을 방앗간이옵니다. 이유를 말해보아라. 돌쇠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을 믿고 떡을 찾는 마을 사람들이 있사옵니다. 그들을 버릴 수 없사옵니다. 그것뿐이냐? 그리고 소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사옵니다. 돌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화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좌이정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참으로 일이 있는 청년이로구나. 좋다. 억지로 잡지는 않겠다. 감사하옵니다, 대감님. 대신 은자는 받아라. 그리고 이것도. 좌의정은 비단 보자기를 꺼내 건넸습니다. 안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면천 문서다. 이제 너는 천민이 아니라 양인이다. 돌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이 양인이옵니까? 그렇다. 마음껏 살아라. 좌의정의 말에 돌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돌쇠는 은자와 면천 문서를 받아들고 한양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나도 떳떳한 양인이다. 더 이상 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소화에게 청혼할 수 있었습니다. 사흘 후 돌쇠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방앗간에는 소화와 약초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 무사히 돌아왔구나. 소화가 달려와 반겼습니다. 예, 무사히 돌아왔사옵니다. 약초꾼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돌쇠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자 천냥과 벼슬 제안, 그리고 면천 문서까지. 약초꾼은 감탄했고 소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이제 나도 양인이옵니다. 돌쇠는 소화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화 낭자, 소인과 혼인해 주시겠사옵니까? 소화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기꺼이. 약초꾼이 크게 웃었습니다. 좋다.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날 밤 세 사람은 기쁨의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한 달 후 돌쇠와 소화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임신했던 여인들은 아이를 낳아 데리고 왔습니다. 돌쇠, 내 덕분에 우리 아이를 가졌단다. 축하한다, 돌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돌쇠와 소화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돌쇠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은자로 마을의 약방을 열겠사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약방이라니? 예.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약초떡도 계속 만들겠사옵니다. 약초꾼이 거들었습니다. 내가 약방을 맡겠네. 오랫동안 약초를 다루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네. 소화도 말했습니다. 저도 돕겠어요. 우리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돌봐요.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좋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돌쇠의 약방은 마을에서 가장 번창했습니다.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약초꾼은 명의로 소문났고 돌쇠의 떡은 여전히 인기였습니다. 소화는 아이를 가졌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유배 갔던 김영감이 돌아왔습니다. 3년의 형기를 마친 것입니다. 김영감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등은 굽었습니다. 김영감은 조심스럽게 약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돌쇠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감님. 돌쇠. 나를 용서해 주겠느냐? 김영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김영감을 끌어안았습니다. 영감님, 오래간만이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미 다 지난 일이옵니다. 돌쇠는 김영감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식사라도 대접하겠사옵니다. 김영감은 돌쇠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영감은 유배지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탐욕이 나를 망쳤구나.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다.
어떻게 사시려 하십니까? 작은 밭이라도 일구며 조용히 살고 싶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사옵니다. 돌쇠는 받았던 은자 중 일부를 김 영감에게 주었습니다. 이걸로 조그만 집과 밭을 사십시오. 김 영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같은 놈을. 영감님은 저를 10살 때부터 거두어 주셨사옵니다. 그 은혜를 어찌 잊겠사옵니까? 돌쇠의 말에 김 영감은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과거의 원한은 모두 용서로 녹아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돌쇠와 소화는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약방은 더욱 커져서 한양에서도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마을은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아이 없던 집들이 이제는 모두 북적거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돌쇠는 마당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셨어요? 돌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하지 않단다. 그럼요, 훌륭하세요. 둘째 딸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란다. 성실하게요. 그래. 매일 최선을 다해 떡방망이를 들었지. 그리고 사람들을 도왔단다. 돌쇠는 창고에 보관된 큰 떡방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방망이는 이제 낡고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단하고 믿음직했습니다. 소화가 다가와 돌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졌어요. 당신과 장인어른 덕분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질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약방을 찾아왔습니다. 돌쇠, 오늘도 떡 좀 주겠나? 당연하지요. 돌쇠는 여전히 떡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쿵, 쿵, 쿵. 방망이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새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한 순박한 머슴이 이루어낸 기적의 소리였습니다. 방망이는 여전히 컸고 돌쇠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오래오래 행복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